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풀었던 문항이에요.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기출문항, 해당 문항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학년도 B형 8번 문항입니다. 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험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될 것 같다라는 중요도를 이렇게 3개 정도로 하시면 돼요. 3개 정도. 네, 3개 정도. 별표 이렇게 각자 본인들이 편하게 하시고요. 깨끗하게 하실 거면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내용 관련해서 프린트 한번 봐볼게요. 먼저 아까 전통적인 맨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전통적인 역사교육의 목적론 가운데서 지금 교훈으로서의 역사, 또 기억나십니까? 5글자?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역사였잖아요.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쓰시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문제점들은 답이 이런 것들입니다. 역사적 사건은 개별적이고 특수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키워드는 요 말들이 들어가야만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개별성이나 특수성. 그 다음에 이제 요 말이 되겠지? 네. 되풀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또 교훈으로서 역사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요. 이렇게 역사를 어떤 학문으로 인식해? 이렇게 이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배우게 될 역사 교육의 내용 역시도 지배층에만 중점을 둘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이걸 답으로 쓰셔도 되고요. 괄호 안에 이걸 답으로 쓰셔도 됩니다. 역사학의 대중화라는 것도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가지고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나 또는 교훈의 종류거나 사람마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도 다르죠. 그쵸?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4대 사화를 바라본다 라고 치면 사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은 그치? 정치인들의 당쟁 또 정치인들의 당론이 합리주의를 벗어나 극단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치졸한 상황이라고 묘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묘사한다면 그건 역시 일당전제로 나아가기 직전의 상황이니까, 그치? 특정한 그 사림 세력이 훈구 세력에 한 화를 입거나 이런 것들을 어떤 과정을 놓고 치더라도 지배 세력의 재조정이나 분화를 이끌어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잖아, 그치? 곧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평가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훈으로서 역사가 강조될 거면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해야만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겠지. 하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학자들마다 또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로부터 동일한 교훈을 이끌어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이해하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대략 해당되는 내용의 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봐보죠. 그렇죠? 여기 써 있는 이제 이렇게 관련 내용의 정리 및 암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텍스트에서 지금 그대로 따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별도로 본인이 기출문제집에다가 그걸 요 답을 좀 옮기고 싶다라고 그러면 잘라 붙이시라고 지금 이렇게 사이즈 고려해서 지금 이렇게 옮겨 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1, 2월 달에 또 글자 포인트를 10으로 했더니 잘 안 보이신다고 그래서 11로 하고 줄감기도 좀 160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크기가 너무 큰가요? 이건 아닌데. 보실만 하죠? 너무 크거나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관련한 부분 갖다 잘라 붙이셔도 괜찮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파란 책. 요 부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따 같이 한번 요 책 읽을 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요. 요 밑에 보시면 또 이제 녹색 책 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 연관된 부분이죠. 요 책에 이제 연관된 내용을 그렇게 페이지로 옮겨 놨습니다. 결국 제가 답안으로 잡은 건 녹색 책의 내용과 파란 책에 써 있는 내용을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지금 답안으로 잡아놨습니다. 단 조심하실 부분은 2001학년도 문항이기 때문에 녹색 책에 나오기 전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채점 기준이 파란 책 내용으로만 잡혔었다라는 거. 요 뒤에 보시면 요 내용이 아니고요. 요 내용이 아니고요.
요 내용에서만 지금 답안이 채점 기준이 잡혔다라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변형 문제입니다. 다음에 밑줄친 기억, 니은을 추구하는 역사교육의 문제점을 각각 몇 가지씩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만들더라도 항상 몇 점짜리니까? 4점짜리니까 채점하기 편하게 저렇게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니은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봐보셔요. 첫째, 인격과 교양 욕상이고요. 또 이거 유산이죠, 유산. 동질감이나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요걸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산을 정립하기 위한 것.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아까 5가지의 목적론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5번은 다 합의한다고 그랬지? 그지? 그럼 나머지 4개들에서만 위험성 한계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이해해? 그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교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치? 이게 반복적으로 또 나올 확률은 적어지거든. 그러니까 요거까지 빼게 되면 5개 가운데 몇 개 이제? 3개. 그럼 여기서 2개 남았지. 하나는 뭐가 있어? 현재의 이해가 있지.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현재의 이해가 목적론의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서 현재의 이해가 주는 위험성이 시험 문제 나온 바가 있어. 그래서 문항 맞을 때 그 부분을 일단 뺀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서 뺀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뒤에서 반복되니까 뺀 거라고. 그러니까 이 문항 안에서는 2가지의 문제점만 잘 배워 쓰시면 돼. 이해돼? 자, 답안을 봐봅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양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 인격과 교양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사실을 많이 기억하고 암기할수록 역사를 잘 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죠? 이걸 무슨 교육관이라고 불러? 주지주의적 교육관이라고 불러. 그래서 밑에 이렇게 써놨죠? 그렇지? 이런 교육관에 빠질 우려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역덕이라고 맨날 비꼬는 거잖아. 그치? 아무 맥락이나 이해 또는 구조에 대한 파악 없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사실들을 암기한다라도 그 사람이 역사를 잘한다. 그건 왜곡된 의미로 역덕이라는 의미야. 왜곡된 의미로. 그러니까 진짜 역덕이라는 말은 뭐냐면 역사가들의 역사 연구 방법과 역사 연구의 본질이나 방법적 한계를 알고 역사 이해와 사실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이게 진짜 역덕이야. 그런데 요새 일반인들이 많이 말하는 역덕은 역사 좀 하네? 역사 좀 많이 아네라는 말이야. 아네. 그때 아는 것의 대상은 뭐야?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의미죠. 그런 의미로서 역덕이라고 한다면 역사에 관심을 보이는 덕후가 아니라 역사를 잘 모르는 덕후라는 말이 맞아. 역사하면 사실의 집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잘못된 덕후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해돼? 자, 외워봐. 무슨 교육관에 빠질 우려가 있다? 무슨 교육관에 빠질 우려가 있다? 자, 풀어보자. 주지주의란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역사를 잘 안다 라고 생각하는 교육관. 알겠죠? 만약에 답을 쓰잖아. 간단하게 쓸 거면 여기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쓰면 간단해. 그치? 나는 천성적으로 저런 식으로 끊어서 답은 잘 못 써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써.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수록 좋다는 주지주의적 교육관에 빠질 우려가 크다. 나는 어떤 타입이냐? 저는 이런 타입이야. 이렇게만 외우는 타입은 아니라고. 요렇게만 외우는 타입은 아니고 저는 요렇게 외우는 타입이야. 요렇게. 자, 어떤 차이가 있나 봐보자. 요렇게 풀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기계적으로 외우는 셈이 돼. 주지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외우는 셈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건 암기지, 암기.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그러니까 주지주의라는 말에서 역사적 사실을 두루 많이 알면 좋다라는 주장. 이렇게 하면 한자의 의미나 개념적 용례의 의미를 잘 알고 이해하는 셈이 되잖아. 그러니까 별도로 많이 외울 필요가 없어. 항상 역사 교육학이나 한국사 동사항사 중요한 기본 개념은 그 개념적 정의가 적확하면 그걸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개념적 정의가 안 돼 있다는 뜻이고, 제가 20년 동안 넘게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 남에게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거는 모르는 거야. 남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남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개념적 이해가 덜 돼 있는 것이거나 안 돼 있는 것일 확률이 높아. 알겠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단어들이 나왔었을 때 저 단어의 의미가 뭔가라는 걸 고민한 다음에 외우셔도 늦지 않다.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면 좋다라는 주지주의적 교육관에 빠질 우려가 크다. 제가 권하는 정답은 이런 것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두 가지 쓰라고 그랬어. 그럼 또 있잖아. 그치? 두 가지 쓰라고 그랬으니까 또 다른 것도 한번 골라볼까요? 지문 안 하세요? 읽어볼까요? 위에서부터? 이를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우리는 모든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가르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어떤 역사 사실을 다룰 것인가 하는 무슨 문제가? 내용 선정의 문제가. 이것도 이 내용 선정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었지? 그죠? 중요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죠. 자, 네 가지 말해보자. 중요성, 본질적 중요성. 둘, 도구적 중요성. 셋, 과거의 가치로서 중요성. 넷, 현재의 가치로서 중요성. 일반적으로 내용 선정을 할 때 수많은 역사가들은 수없이 많은 역사적 사실에 망망대해에서 어떤 내용들이 가치가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기준을 작동시키게 되는데, 그 중요성에는 바로 함정이 있어. 함정이. 역사가들마다 자기가 전공한 부분을 훨씬 더 중요하다, 강조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중요성의 함정이라는 게 있다고. 그런 것들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일반적인 역사가들은 네 가지의 중요성을 두루두루 고려해. 네 가지의 중요성을 두루두루 고려한다고. 하지만 사건들마다 그 중요성의 비중은 차이가 있어. 시민혁명, 산업혁명은 무슨 중요성이 커? 무슨 중요성에 비해 무슨 중요성이 커? 시민혁명이나 산업혁명은 본질적 중요성보다는 도구적 중요성이 커. 이해하겠어? 본질적 중요성보다는 도구적 중요성이 크다고. 이해해? 무슨 말인지? 하지만 흑사병의 발병 이런 것들은 이것보다는 이게 커. 도구적 중요성보다는 뭐가? 본질적 중요성이 굉장히 클 수 있어. 이해하시겠어? 이렇게 역사교육 쪽에서 내용 선정의 문제의 일반적 기준이 되는 것, 역사교육이 아니라 역사학에서 내용 선정의 일반적 기준이 되는 걸 중요성이라고 하고, 이걸 그대로 차용해다가 역사 교육적 차원으로 내용 선정 기준을 하면 몇 가지가 있어? 6가지가 있어. 역사 교육적 차원의 내용 선정 기준은 몇 가지가 있다고? 해봐. 중의. 타지로 나가면 적절해. 그죠? 그러니까 적절히 잘 균형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적적한 삶을 사니까 적절히 균형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중이 타지로 나가면 적적해지니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중요성, 타당성, 지속성, 적절성, 적용성, 균형성. 시작. 이렇게요. 알겠습니까? 좀 따라해. 천천히 할게. 1, 2월 달은 분량이 너무 많아서, 시간은 없고 분량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저 혼자 했는데, 앞으로 모든 시간 제가 다 이렇게 할게. 천천히 하고 되풀이하고 강조하고 할 테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따라해 봐야 돼요. 이제 좀 지나면 알겠지만 말해 보는 것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개개인적인 성향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이 시험은 그걸 묻는 시험이 아니라 누가 잘 말하고 잘 쓰느냐라는 걸 요구하는 시험이니까 개인의 성향 따위는 버려버리고 다 같이 따라하고 말하고 외워보고 눈으로 읽고 쓰고 말하고 이 3박자가 꼭 이루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한 번 더. 역사 교육적 차원의 내용 선정 기준. 역사 교육에서 내용 선정 기준 6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적용성, 균형성. 중요성, 중요한 내용인가? 타당, 역사학습의 목표 달성에 적합한 내용인가? 지속성, 학생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것인가? 적절성,
학습자들의 흥미, 발달 단계에 맞는 것인가? 적용성, 여러 목적과 여러 결정사항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균형성, 한국사, 세계사 관련한 내용, 또 역사 지식과 역사 기능 관련한 내용이 두루두루 반영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 이해해요? 근데 요걸 다 시험 문제 물어보진 않고요. 요게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보는 것이고, 왜 그럼에도 이 6가지를 다 외우려고 하냐면 역사학의 내용 선정 기준과 역사 교육의 내용 선정 기준이 다르니까. 또 말하지만 이건 중요성이야. 하지만 이건 중요성 이외에 5가지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만약에 역사학자들의 내용 선정 기준이라든가 역사학에서의 내용 선정 기준 이걸 쓰라고 그러면 중요성을 써야 되고, 역사 교사나 역사 교육적 차원 이해가 나오면 6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이해해? 무슨 말인지? 응? 어려운 말을 하면 역사학자들은 사료와 역사학자라는 이원적 관계만 고려를 하면 되거든. 그런데 역사 교사들은 학습자, 교과 내용, 그다음에 역사 교사 이 3가지의 삼원적 관계 속에서 저런 결과들이 나와야만 해. 그러니까 한 가지가 더 붙기 때문에 내용 선정 기준이 더 복잡해지고 많아지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다 치고 역사학이나 역사학자의 내용 선정 기준 뭐라고요? 중요성이라고요. 중요성 안에는 함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함정. 역사학자들이 자기가 전공 분야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내가 만약에 프랑스 혁명 전공자다라고 치면 역사학 책에 프랑스 혁명의 비중이 많아야 된다, 분량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걸 무슨 함정? 중요성의 함정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해? 그런 중요성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 본질, 도구 어떻게 차이가 나? 사건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본질이라고 하고, 사건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중요성이라기보다는 그 사건이 그 이후 사건들에 미치는 영향, 그 이후 사건들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채택되는 기준이다라고 친다라면 도구적 기준. 그지? 과거의 특정 시대에만 의미 있다라고 받아들여졌던 이데올로기나 가치들이 있어. 예를 들면 가부장주의 같은 것들이 그런 거야. 가부장주의. 전 근대 사회의 가치로는 굉장히 중요했지만 현재의 가치로는 의미가 없잖아. 이런 것들을 과거의 가치로서의 중요성 이렇게 불러. 이해해? 하지만 이런 거 모성 또는 부성 이런 거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 또 효의 덕목, 윤리적 덕목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그렇지 현재도 그렇지. 과거와 현재까지 동시에 강조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일련의 사상 가치들에 의해 채택되는 기준, 그걸 현재의 가치로서의 중요성 이렇게 불러요.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기본이론반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했지. 과거에 해당하는 건 본질적 중요성하고 과거의 가치로서 중요성이었고, 현재에 해당하는 건 도구적 중요성하고 현재적 가치의 중요성이다라고 말을 했었죠. 적용 범위 면에서 놓고 보면 기억납니까? 자, 여기까지 봤고요. 또 봅니다. 문장. 그러나 이런 역사교육관에서는 어떤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거나 알 가치가 있는 것은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왜? 이게 없다라는 것이 이게 없다. 이게 대한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2가지 쓰라고 그랬기 때문에 요걸 써도 돼. 요걸. 어떤 역사적 사실이 보다 중요하거나 알 가치가 있는가 하는 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요걸 써도 되고, 이게 똑같은 말이야. 내용의 중요성이나 경중에 대한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말을 써도 돼.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 요걸 하나를 쓰고 또 뭐도 쓰고 요것도 쓰고, 그럼 2가지가 되는 거겠지? 자, 2번째 겁니다. 이제 아까 무엇으로서의 역사? 유산이었지. 유산. 그렇죠? 유산으로서 역사를 강조하면 민족적인 정체성을 강조한다고 그랬고 또 동질성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 기억나요? 뭐 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 써있네요. 뭐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흐를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부작용이. 관념적 역사관으로 흐르게 되면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나 사회 구조적 파악을 경시하거나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죠. 한국
근대사학이나 현대사학에서 저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 첫 번째를 추구하고 있던 거, 요걸 추구하고 있던 걸 민족주의적 역사학이라고 부르지. 그치? 이걸 비판하고 등장했던 요게 뭐야, 요게? 사회 경제사학이지. 그치? 요걸 비판하고 있던 게 사회 경제사학이라고요. 백남은유의 경제사학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부작용도 있다? 이렇게 자기 민족의 문화와 전통은 지나치게 뭐하고? 키워드입니다. 미화하고 뭐는 숨긴다. 수치로서는 역사는 숨긴다. 이렇게. 그러면서 뭘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올바른 역사관 형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 3. 무슨 경향? 이렇게 국수주의적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어. 국수주의적 경향. 심하면 4. 국가주의 편견도 나아갈 수 있고요. 키워드 특정한 정치 집단의 독재 권리 유지 수단에 악용할 수도 있어. 그 다음 이제 부차적인 답안인데요. 이것도 5번이라고 할 수 있어. 고유문화가 과연 우리만의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 고유문화가 우리만의 문화 것인가? 다른 나라와의 상호작용이나 상호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건 아닌가? 라는 시각이 대두될 수 있겠죠. 자, 이 두 가지 가운데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건 당연히 이거야. 왜? 가지수가 많으니까 그래. 가지수가 많으니까. 별 개수 잘 봐. 3개 아니고 몇 개? 2개. 뭐로서의 역사에 따른 위험성 또는 한계? 유산으로서의 역사. 유산으로서의 역사에 따른 위험성 또는 한계. 항상 하위문항으로 나올 테니까 어떤 문제점, 한계점, 장점, 단점 이런 걸 외우더라도 우리 주관식 서술형 시험에 대비해서는 몇 개를 외워야 된다? 2개를. 이걸 적확히 외울 거면 2개고요. 나는 적확히 잘 못 외워. 그런 사람들은 3개를 외워야 2개는 쓸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의 성향에 맞게 2개만 적확히 외우든지 아니면 느슨하게 3개를 외워서 2개를 골라 쓰든지 그건 여러분 취향이고요. 저는 어떤 타입이겠어? 당연히 제가 요구하는 건 당연히 전자야. 2개를 적확히 외우는 거.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항을 봤고요. 그 다음 또 이런 부분도 봐볼까? 관련 내용 부분이요.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는데요.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역사 이론의 관점에서 이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 아까 두 번째 거. 무슨 역사? 유산으로서 역사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유산. 유산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선조들이 남겼던 정신 플러스 물질을 말하는 거지. 그치? 오늘날 우리는 이 정신이나 물질을 뭐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료를 통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유산이나 정신, 물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료하고 동급적으로 취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넌자들은 어땠냐면 이 사료를 사실로 보지 않았죠. 사료는 역사가 의해서 뭐 된 거? 재구성된 거로 생각을 했거든. 역사가 의해서 재구성된 것이거나 해석된 것으로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유산도 실체한 것 아니면 만들어진 담론. 이거 봐봐. 그지? 이거 봐봐요. 이게 아니라니까. 실제가 아니라고. 실제가 민족이나 민족주의 이런 건 실제가 아니라고요. 대부분 뭐다?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는 당위이거나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규범 수준의 허위적 민족주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 핵심은 여기 밑줄 치고 있는 부분들이야. 그치? 요게 핵심 어휘라고. 요게 아니면 요런 말들을 써줘도 괜찮은 거야. 잘 보셔. 키워드가 요거고 실은 이게 아니다. 뭐다? 이것이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했던 무엇이다? 뭐다? 담론이다. 담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는 아니다 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문장 몇 개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민족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대외적으로 다른 민족이나 국민을 타자화하고 배제한다고 그랬습니다. 타자화하고 배제한다. 또 내부적으로는 단일화된 민족 정신에 맞지 않는 것, 내부의 타자마저도 은폐하고 배제한다. 이렇게 정체성을 강조하는 역사, 특히 민족 국가 형성에 필수적인 것은 무슨 역사 해석이다?
자민족 중심주의 역사 해석이다. 그리고 그것은 교과서에 담겨져서 역사 정보를 나누어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역사교육 현장에서 전승됩니다. 우리는 통상 이런 것들을 공적 역사라고 불렀어. 이렇게 공적 역사, 그죠? 모리스 알박스라는 사람의 견해에 따르면 저건 기억의 역사와 관련해서 무슨 기억이라고 불러? 공적 기억이라고 불러. 공적 기억. 네? 반대되는 건 저항 기억이라고 불러죠. 카운터 메모리라고 그랬어. 이게 오피셜 메모리라고 부르는 거였고, 공적 기억이 지우고, 공적 기억이라고 한다면 이게 공식적 기억을 말하는 거라고. 공식적 기억을, 오피셜 메모리를 뜻하는 거고요. 이게 반대되는 게 이제 저항 기억. 통상 이 저항 기억은 공식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인 게 많거든. 이렇게 특정 집단적인 게 많아. 그래서 이렇게 사적 기억이라고 불러. 그리고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고? 카운터 메모리. 카운터 메모리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카운터 메모리 이렇게 부릅니다. 최근에는 학생들에게 읽기 자료를 제시할 때 공식적 자료를 줘, 비공식적 자료를 줘. 비공식적 자료를 줘. 비공식적 자료를. 그렇지? 공식적 자료보다는 비공식적 자료를 역사 수업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에게 무슨 읽기를 유도하기 위해서야? 그렇지. 비판적 읽기를 유도하기 위해서야. 복습 잘하고 있네. 자, 다음 거 봐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봤던 누구? 아까 우리 봤던 역사교육 목적론 가운데 지금 나온 사람이 있었잖아. 누구일까요? 리와 화이트입니다. 리와 화이트요. 그 국외에서 논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국외의 논의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국내의 논의죠. 국내의 논의. 그렇지? 국내에는 어떤 사람들의 논의가 있었다고? 보수를 대변하는, 보수적 관점을 대변하는 이인호 교수하고요. 진보적 관점을 대변했던 정현백 교수였다고. 그들 사이에 역사교육 목적론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요 문항 한번 분석해 볼게요. 2018학년도 B형 8번 문항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문항이었던 거 기억나? 기출문제도 별표 3개 했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써. 이렇게 표시 잘 본인들 나름대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중요도 표시를. 자,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왜 정현벽과 이인호와 정현백의 논쟁이 왜 나타나게 됐는가라는 얘기부터 할 거야. 에? 정현백과 이인호의 논쟁이 왜 나타나게 됐는가? 그럼 자연스럽게 리와 화이트의 논쟁은 왜 나타나게 됐는가? 그건 전부 다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시대적 배경이 이인호와 정현백이 훨씬 중요해. 왜?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리와 화이트 부분은 시험 문제 대놓고 나왔으니까 동일하게 시험 문제 나오기는 어려울 거고,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되게 된다라면, 그러면 교과로서의 가치 정당화를 꾀하고자 했었던 리하고요, 학교 교육의 일부로서 역사 교육의 정당화를 꾀하자고 했었던 화이트 간의 논쟁 부분을 물어봤으니까 그것보다 훨씬 이제 범위를 좁혀오면, 학교 교육이냐 교과 교육이냐 곧 학교 교육이냐 역사 교육이냐 이런 대립의 틀에서 이 범위를 훨씬 더 좁혀 들어오게 되면 이 역사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지, 이 역사 교육은 어떤 논의로 흘러 들어가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을 이인호와 정은백이 말을 한 거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런 논쟁을 하게 됐나?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몇 차 시행을 둘러싸고 6. 네, 고맙습니다. 6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둘러싸고 무슨 논의가 본격화됐다? 사회과 통합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래서 우리 과는 타격을 받았다. 과목의 존립 위기가 지금 나타났던 것이죠. 이에 따라 한국사 교육의 운명을 언제까지나 막연한 국민 정서에 맡겨둘 수만은 없는 것이고, 이제는 국가의 정책과 배려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대두됐다. 이거 잘 봐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몇 차 이후에 독립을 말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요럴 때 독립을 말하는 거야. 이럴 때는 박정희 덕을 봤다라는 말이겠지. 응? 국가의 정책과 배려, 필수 과목으로 따로 선정을 했고 독립교과로 편성을 했던 것,
그런 차원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대두됐다고요. 이전과는 다르게 역사교육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쳐야 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서 역사 효과의 가치를 정당화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래서 다시 이제 무슨 논이 슬슬 고개를 들이민 거다. 그잖아요, 이게. 이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가치 정당화라 그랬지, 가치 정당화. 이것이 필요한 논의가 바로 뭐라고 그랬으니까. 목적론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는 역사교육 목적에 대한 논의 구도에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목적론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언급은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 나온 것이다.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거 요약해 쓸 수 있겠어? 이런 상황. 3차, 4차, 5차. 정부 당국에 의해 국사교과가 사회과로부터 독립되어서 독립교과가 되어왔고 필수체제를 유지해왔다라는 점이지. 그치? 근데 6차 교육과정이 끝나고 7차 교육과정으로 슬슬 이제 6차에서부터 7차로 넘어가는 와중에 사회과 통합의 분위기가 강화됐고 그 속에서 역사과의 위상이 도전을 받게 됐다고. 이해? 곧 사회과 속의 역사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사회과로 분리되어서 당당하게 역사과로 독립적으로 남을 것이냐 라는 위상의 문제가 나타나게 됐다니까. 이런 위상의 문제에 대해서 왜 역사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이 목적론을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만 한 것이죠. 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국사 과목은 3, 4, 5차 때 그랬던 것처럼 독립과목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야 된다니까. 그게 교과의 가치 정당화야. 왜 역사 과목을 왜 배워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이런 것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것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라는 두 사람의 논쟁이 있었다고. 이런 것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라는 두 사람의 논쟁. 누구와 누구다? 이인호와 정현백이다. 봐봐. 이 과정에서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육 이론가들의 논의를 구분하여 역사교육 이론가들의 지향을 명확히 해보자. 먼저 역사학자들은 역사학 또는 역사교육 관련 학술지나 대중서에 국사과 독립 요구가 명확하지? 혹은 역사과 강화를 주장하는 실론적인 글들을 투구하기 시작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인 누구는? 자, 주장을 잘 봐. 주장을 국사과 독립 혹은 역사과 강화 이걸 주장했던 대표적인 학자 이인호는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뭘 함양? 바람직한 인간성을 함양하고 뭘 꾀하자? 정신적 공감의 확대를 꾀하자. 반대로 정현백은 역사교육에 무슨 기능을 중시했다? 사회비판적 기능. 그렇죠? 궁극적으로 뭘 지향하자? 인간 해방을 지향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잘 봐. 이제 남색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 누구는? 남색 책은 없다고. 영구동행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야. 김영하는 역사교육의 본질과 관련해서 뭐 하는 것? 현대사의 병폐를 치료하고 도덕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 또 누구는? 정재정은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다양성과 개별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역사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 여기 써있는 지금 이인호, 정현백, 김영한, 정재정 이렇게 네 명의 공통점은 뭘 제시했다? 효용성을 제시했죠. 효용성. 그래서 역사교육을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곧 뭘 정당화했다. 목적론을 정당화한 거죠. 요 목적론을 정당화한 거라고요. 효용성만으로 역사교육의 목적론을 정당화한 것이다. 알겠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색책 안에는 누구만 나온다고? 이인호와 정현백의 논쟁만 나와. 그런데 실제로 저 시기에 논쟁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수십 명이야. 그 가운데서 역사교육학자의 입장을 취하거나 역사학자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만 꼽아둔 거야. 이런 사람들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이제 그 남색책을 썼던 양호한 교수가 이 시기에 불어닥쳤던,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에 불어닥쳤던
다음 차수의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서 수없이 많은 역사가들이 역사 교육자들이 역사 교육의 강화를 외치면서 글들을 많이 썼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학술지나 학회지도 나고요. 아시겠어? 근데 그런 글들 가운데서 이렇게 몇 사람만 꼽은 거야. 그 몇 사람 가운데서도 또 남색 책은 두 사람의 논의 구도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누구와 누구? 이인호와 정현백의 논의를 한 거죠. 제 말 이해되셔? 자, 끊어보자 이제. 그 다음 장. 자, 그러면 과거에 나왔던 그 기출문제 리와 화이트의 논쟁은 어떤 부분이냐? 먼저 화이트는 역사 그 자체는 학교 교육과 구별되는 목적을 가질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 역사가 학교의 교과목이 되니까 이 경우는 교과의 목적 또는 역사의 목적보다는 뭐가 더 중시돼야 된다? 학교 교육의 목적이 더 중시돼야 된다. 이게 키워드야. 학교 교육의 목적이 중시돼야 된다라는 게 누구의 입장이다? 화이트의 입장이다. 반면에 리는 어떤 입장이다? 반대말. 역사 그 자체는 학교 교육과 구별되는 목적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학교 교과로서의 역사는 뭐를 더 중시해야 되겠어? 학교 교육의 목적을 중시해야 되겠어? 역사 연구 그 자체의 목적을 중시해야 되겠어? 역사 연구의 그 목적 자체 이걸 더 중시해야 되겠지. 그렇지? 이걸 네가 뭐라고 표현했어? 이렇게 표현했어. 무슨 가치? 내재적 가치라고. 그래서 내재적 가치가 중시돼야지 다른 정치적 목적에 이용돼. 이 정치적 목적을 외재적 가치라고 부르거든. 외재적 가치. 여기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간략히 줄이면 화이트는 학교 교육의 목적을 중시한 사람이고, 그렇지? 리는 역사 교육, 교과 교육의 목적을 중시한 사람이잖아. 학교 교육이냐, 역사 교육이냐, 또는 학교 교육이냐, 개별 교과 교육이냐 이 논의에서 교과 교육의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지. 이해돼? 누구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진다? 리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지고 있다. 알겠나요? 자, 이제 어떤 내용들을 암기해야 되는지 봐봐. 이렇게. 아까 위에 답안했던 말하고 똑같아. 요걸 중시해야 되겠다라는 게 화이트의 말이고요. 화이트의 말. 그럼 학교 교육의 목적은 뭐냐? 요거. 이걸 중시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해하겠습니까? 반면에 누구는? 리는 이제 요 밑에 봐봐. 반면에 리는 역사는 그 자체에 뭐가 있다? 내재적 가치가 있다. 내재적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여기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외재적 가치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키워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 밑줄 그어드렸던 부분들이요. 자, 이제 또 봐봅시다. 그러나 화이트는 리가 주장하는 역사교육의 변형적 목적, 즉 학생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존중하고 그걸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하는 것도 불리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개인이 속한, 요게 지금 아까 리가 말한 뭐야? 학생이 학생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존중하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걸, 이걸 지금 내재적 가치라고 불렀거든. 역사교육의 내재적 가치라고. 이게 리의 표현이었어. 이것도 따지고 보면 화이트가 바라볼 땐 이것도 따지고 보면 개인이 속한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교육이 더 중요하다? 학교 교육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 이거 봐봐요. 일반적 목적에 부족하는 학교 역사의 목적. 이것이나 이게 지금 리의 주장이고, 가치 중립적, 학생 스스로의 판단을 중시하는 가치 중립적인 것처럼, 또는 변호 목적이라고도 시민 교육이라는 일반적 목적에 이 시민 교육이 화이트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해돼? 자, 키워드만 골라봐. 그러면 키워드만 화이트 키워드 학교 교육, 또 키워드 시민 교육 또는 민주 시민. 그지? 그잖아? 이해돼? 리 키워드 내재적 가치, 또 교과 교과 또는 역사 교육,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시하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어? 그런 단어들만 잘 외우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형 문제 봅시다.
이제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요거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낸 변형 문제들은 예전에 썼던 문제들이 아니에요. 새롭게 만든 거고요. 시험 문제만큼 난이도는 갖추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로 된 것은 이제 나중에 7, 8, 9, 10, 11월 달 5개월 동안 징그럽게 풀어볼 거니까요. 그 정도 난이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예시 샘플 정도로 그래서 구쌤하고 타협해서 문항 수준도 만들고 한 거니까 한국사 부분도 또 동양사 부분도 실전 시험 스타일 형태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배점의 형식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될 수 있구나라는 걸 참고하시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두 사람의 목적과 지향을 달리하기 때문에 무엇과 모두 달라진다? 목적과 지향이 달라. 결국 이게 비슷한 말이지. 이게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달라? 형식. 이걸 달성하기 위한 거죠. 이것도 달라지다. 그래서 이걸 쓰라라는 거예요. 이걸 쓰라. 이 수단과 형식이 뭔지 두 사람을 각각 나눠 쓰라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지문을 보면 토론인데요. 자, 오늘은 역사학자 두 분을 모시고 개정교육 과정에서의 역사교육 이상이 어때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각자 발제해 주시죠. 그대로 해볼게요. 역사는 저분 목소리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인문교육의 토대인 것입니다. 역사교육은 집단적 삶을 살고 있는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삶의 양식이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고통과 슬픔에 대한 감수성을 확장해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즉, 이래야 되는 것이지요. 자, 정은백 교수, 제 지도교수이자 은사님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말투를 잘합니다. 오늘날 역사교육의 사회비판적 기능을 중시하고 인간 해방이 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김 선생? 김 선생 어떻게 생각해? 예, 맞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이렇게 사고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요. 김 선생 어떻게 생각해? 말투가 이러십니다. 물론 훨씬 점잖으시고요. 역사의 발전 과정이 관념과 존재, 주체와 객체 사이의 갈등으로 채워진 변증법적 과정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야 됩니다. 요거네. 이렇게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각각 두 분이 생각하고 있는 역사교육의 목적 또는 지향이 있지. 그러니까 그 목적과 지향에 따라서 아까 뭘 쓰라고 그래서 답을 그분들이 선택하실 수단을 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밑에 답이 써있다 이제. 이인우 교수에게 뭐가 적합하다? 정은백 교수에게는 아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들까지 사회사적인 결정 요인들을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설화 또는 이야기로서의 역사를 강조하는 게 이인우 교수였다면 정은백 교수는 사회과학 속에서 사회과학 이론들과의 관련 속에서 사회사적인 결정 요인들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무슨 차이다? 수단의 차이입니다. 두 사람의 수단의 차이. 자, 최근에는 어떤 연구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냐면요. 미국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저기서 말하는 지난 20년은 1980년부터 2000년 정도까지를 말을 해요. 교사의 생각이 X야, 학생의 교육적 경험에 Y야. 큰 구실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다가 최근에야 자 봐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갈색색에서 봤던 논문이죠.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역사 수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잖아. 그런데 최근에는 교사가 처해 있는 뭐에 따라 사회적 맥락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적 맥락, 민주시민 국가라는 사회적 맥락이 있지. 또 남북한에 아직 종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 있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에서 전쟁이 역사화된다면, 그러니까 역사의 대상이 되어진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다른 나라와는 어때야 돼? 달라야 돼. 훨씬 우리는 긴장감이 높아야 되고 우리도 얼마든지 저렇게 우크라이나 꼴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잖아.
그래서 1월달 웃으면서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군대도 갔다 오고 의무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군대 갔다 온 놈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진짜 저기 지금 현 대통령 빼놓고는 앞으로도 그럴 놈이 없을 것 같아요. 군필자가 없을 것 같다고. 안 그래? 이걸 고려하자고. 이걸 사회적 맥락이요. 그럼 이제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만약에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교육을 담당하게 될 때는요,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교사의 생각뿐만이 아니야.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가 역사 교육의 현장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내용 구성에서도 또 수업 방법에서도 평가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해돼?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과거에는 요렇게 역사 교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역사 선생님이 있었고 요렇게 아이들이 지금 모든 별로 앉아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요렇게. 그러면 요것만 이 사람 머리 이거 역사의식, 역사교육관, 역사교육의 목적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쳐. 이렇게 영향을 미쳐. 또 이렇게도 영향을 미쳐.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니까. 요 부분뿐만이 아니야. 그렇지? 요만했을 때. 조금 더 커서 중학교 때. 조금 더 커서 대학 졸업하고 조금 더 커서 노량진 왔어. 이런 일련의 절차나 일련의 과정도 어디에 영향을 미쳐? 수업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 교사가 처해 있는 사회적 땡땡, 맥락, 환경 이런 분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쵸? 너무 당연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 노량진에서 1년 공부한 거, 노량진에서 2년 공부한 거, 노량진에서 3년 공부한 거, 이 사람들의 교육적 경험이 동일하다고 생각해? 다르죠. 그쵸?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초수에서 쓴 합격생이 쓴 합격 수기의 느낌이랑 가장 많은 빈도수를 자랑하는 재수나 삼수에서 쓰는 사람이 쓰는 합격 수기에 대한 느낌이랑, 그치? 무게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아이 운 좋은 놈 이런 생각 들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열심히도 했겠지만 진짜 승승장구하는구나. 인생에 막힘이 없구나 이런 생각 들지. 그쵸? 그러면서도 모델링은 안 되지. 왜냐하면 이 시험의 다수가 이들은 아니니까. 이 시험의 다수는 이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왠지 이 글을 읽으면 눈물은 안 나지만 이런 글들을 읽으면 어때? 눈물이 나. 나는 그래. 나는 그렇다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일수록 합격 수기를 보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썼겠다라는 그 맥락이 고려가 돼서 더욱더 감정이입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렇지 않냐고. 그럼 각자 교사들마다 이렇게 처한 사회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수업을 할 때 같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맨날 말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학교 가서 말도 했어. 4학년 때 초수생으로 합격하는 걸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 수차례 말을 했어. 항상 들고 나오는 평가원 쪽에 교육부의 입장은 말은 뭐냐? 교육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거야. 교육평등권에 위배가 된대. 4학년 나이나 경험이 일천하다고 해서 교사가 될 수 없다는 건 기회평등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학교 현장을 가보면 절대 그런 말을 못할 거야. 절대 그런 말을 못할 거라고. 예를 들면 생각을 해봐봐. 초, 중, 고, 대, 임용. 인생에 한 번도 실패를 없어. 학교 교실의 현장에는 80%가 실패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거나 실패하게 될 아이들이야. 이해해? 호호, 이해를 못해? 야, 집에서 나는 굉장히 풍요롭게 자랐어. 다 가지고 있어. 내가 만약에 그렇다고 쳐봐. 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야, 왜 그런 걸, 싼 걸 사 먹으려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돌아다녀? 그냥 편의점 사 먹으면 되잖아. 얄밉지? 그지? 아, 왜 막 분식집에서 맨날 떡볶이나 이렇게 싼 가게들만 찾아다녀? 그냥 배달을 시켜 먹으면 되잖아. 얄밉지? 그잖아? 근데 학교에서는 80% 아이들이 그렇게 배달을 못 시켜 먹는 사람들이라니까.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배달할 때도 3,000원이냐 5,000원이냐에 따라서 심장이 벌러덕거리기도 해. 안 그래? 부자인가 봐?
누구 말하지만 이건 우리 직업은 부자들이 하는 직업이 아니야. 교원의 역사를 보면 나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실패의 경우가 없다 보니까 실패를 맞닥뜨리는 아이들에게 대해서 진정으로 그들을 감싸주거나 이해하거나 그를 못할 확률이 높아. 못한다는 게 아니라고. 못할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실은 4학년으로서 딱 합격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낮은 자세로, 굉장히 배우는 자세로 학교 생활을 임해야 돼. 그런데 다 그런 것 같진 않아. 일부 애들은 본인의 똑똑함, 본인의 노력의 결과라고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지극히 피아제주의적인 것이고, 요즘의 교사들은 지극히 비고치키적이어야 합니다. 이해하셔? 피아제주의에 따르면 피아제주의론자들의 논리대로요, 나보다 훨씬 형식적 단계나 추상적 사고가 발전한 사람들이 많아. 학교에 가면 많아. 여러분이 임용고시 공부하면서 야, 학교 좋은 데 나온 사람 많다, 나보다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많다 라고 느낀 것보다 훨씬 많아. 학교를 가면. 왜? 그런 합격한 사람들끼리만 모였으니까. 예? 거기다가 경력교사들은 경력이라는 게 또 있어. 경력이라는 게. 그치? 근데 가끔 아주 다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이런 아이들은 본인이 똑똑하고 본인이 잘난 줄 알아. 미안하지만 내가 학원 생활을 20년 넘게 해보니까 서울대 나오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저래. 그래서 비고치키류에는 안 맞아. 사회적 협응성이 현저히 떨어져. 죽을 때까지 독고다이야. 본인의 주장이 옳고 본인이 낸 문제는 틀리지도 않고 본인의 말이 맞다. 학교 가서 맨날 싸우게, 교과위발 때 싸우게 되면 어김없이 서울대 사람들이야.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건. 서울대를 깎아내리거나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라고. 그지? 인생은 공부가 아니야. 인생의 일부가 공부지 공부가 인생이 아니라고. 이해합니까? 학교는 뭘 가르치는 장소지? 교육적 경험, 바람직한 교육적 경험. 바꾸면 그게 인생이야. 인생을 가르치는 장소지 공부를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거든. 이해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경험들하고 단계들을 거치는 사람들일수록 아이들을 진지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요. 그건 어느 집단이나 다 마찬가지지. 이해하시겠어? 에? 간혹 변종들이 있기도 하잖아. 우리 선아처럼. 그쵸? 초, 중, 고 내내 1등만 하고 서울대 나오고 석사, 박사, 학사 거기서 다 해도 선아처럼 별정들도 있어. 여러분 힘드시죠? 라고 걱정해주는 마음 따뜻한 사람도 있어. 근데 나는 학원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렇게 따뜻한 사람은 그 친구가 처음이었어. 내가 경험한 서울대들은 그 친구 외에는 다 그러지는 않았어. 다. 서울대가 나쁘다 이 말을 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1등의 삶은 외롭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고, 1등의 삶을 누렸던 사람이 교사로 가는 것이 썩 능사는 아닐 수 있다. 좋은 일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오해하지는 말고.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행해지고 있다고요. 이렇게 교사가 처해 있는 사회적 맥락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마틴이나 랩스틱은 교사의 역사교육관과 실제로 교실에서 역사교육관이 드러나는 점, 다르다는 점을 알고 그 원인을 탐구하려고 했다. 교사가 갖고 있는 역사교육관하고 수업에서 드러나는 역사교육관이 다르다. 왜 다르겠어? 이 말을 활용해서. 왜 다르겠어? 야, 내가 평소에는 내가 올바른 역사교육, 예컨대 이런 걸 갖고 있다고 쳐봐. 비판적 인식을 배우는 것을 중요한 역사교육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미션 스쿨의 사립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야. 여러분, 로마의 기독교는 말입니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불가능하지. 이 표현을 그대로, 그러니까 마틴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면 그 교사가 처해 있는 뭐가 달라? 사회적 맥락이 달라. 환경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역사교육관을 수업에 그대로 뭐 할 수는 없어? 드러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감추고 일정 부분은 숨기고 하는 거죠. 그죠? 저도 그래. 저도 그러니까 뭐 불교든 그것이 뭐 힌두교든 또는 기독교든 다 상관없어. 다 저는 무교론자이기 때문에 다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거든. 그런데 수업 시간에 항상 이걸 많이 가르치잖아. 카톨릭을. 그러니까 굉장히 진정을 하고 가르쳐. 그리고
정말 솔직히 고백하면 성서도 읽고 해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의 10분의 1도 이야기를 못하겠어. 서양사고 수업 시간에 카톨릭에 관한 이야기는. 워낙 종교적 신념이 사회적 현실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그렇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 뭘 고려하자?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아시겠습니까? 예, 최근에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또 에반스라는 학자는 뭘 했냐면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답변을 하는가, 아이들이 교사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는가라는 부분도 물었고, 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교사들 개개인들에게도 물었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이 뭐냐라는 것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라는 데도 연구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연구는 수업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지만 뭐에 대한 그렇죠? 목적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갈색책 안에서 그런 말이 나왔던 거죠. 네. 역사 교육의 목적 부분에서 뭘 안다? 역사를 안다라고 그래가지고 현직 교사들 설문조사를 직접 했잖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안다라는 말의 유형을 역사 교사들은 몇 가지로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다, 이미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차용해서 사례만 국내 사례를 적용한 거다. 이제 아시겠지? 사례만 국내 사례를 적용한 거라고요. 대부분 연구가 그래. 대부분의 연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교육 연구의 상당수는 외국의 연구 방법론의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다가 알맹이만 바꿔, 사례만 바꿔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자, 역사를 안다. 1.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입니다. 2. 역사적 인물이 있으면 그 역사적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지. 역사적 행위에 대한 의도, 목적 또는 뭐 동기라고도 상관없다고 그랬었지. 3. 역사적 사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 4. 역사적 사실 또는 사건에 대한 평가. 이 4가지 것들을 많은 역사 교사들은 뭐라고 말하더라? 역사를 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서 이 4가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더라 라고 하는 경우죠. 이해하시겠어? 저는 이 4가지 가운데 뭘 제일 중시하게 생각하냐면 요 3번째 거거든. 사실들 간의 인과관계예요. 사실들 간의 인과관계. 그런데 제가 처해 있는 이 사회적 맥락이 이것만 중시하게 여길 수가 없잖아. 지금 우리 임용시험의 문항이 원인, 배경, 결과도 나오지만 이것도 나오잖아. 지금 이것도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기억도 나온다고. 그치?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지만 안 돼. 역사교육과는 내가 처해 있는 사회적 맥락 때문에 이것도 강조하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바튼 같은 사람들, 또 랩스틱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또 잠깐 쉬겠습니다.